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로 시간이 지난 10년간 10%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는데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한국인들, 쉬엄쉬엄 일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은 그야말로 수직 하강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한 곳이 많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보여서 정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까지 중부 곳곳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1mm 안팎의 비가 가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9도 안팎에 그쳤던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4도, 모레는 5도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바람도 곳곳으로 불어들며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할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 영하권 추위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볼까요? 춘천이 0도, 청주와 대전 3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을 텐데요. 일교차 큰 가운데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맑겠고 예외 없는 수능추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가장 핫한 소식을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헬로윈 참사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어 모두 158명이 됐습니다. 추가 희생자는 20대 국내 여성으로 이번 참사로 현재까지 한국인은 132명, 외국인은 26명이 숨진 가운데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국회에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이 안면 부상을 입었던 손흥민 선수가 수술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속팀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 리그 경기에 깜짝 등장한 건데요. 이 뿔테 안경 뒤로는 여전히 눈 주변 붓기가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엔트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 선수는 앞만 보고 달리겠다며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속 아이돌 그룹의 마약 투약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대표가 검찰이 양 전 대표에 대해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범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고 진술한 연습생 출신 A씨를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양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네, 이큐2A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순방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은요. 윤 광폭행보, 김건희 또 구설수입니다. 이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인데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캄보디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까지 연쇄 회담이 이어졌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And we face real challenges, but our countries are more aligned than ever, more prepared to take on those challenges. 日米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네, 발리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발리에선 또 시진핑 중국 수석과의 첫 만남이 주선될지 성사될지도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루 만에 한미, 뭐 한일, 한미일 지금 연속으로 지금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6년 7개월 만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 2호 순방 때도 한미, 한일 정상이 만나긴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좀 구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는 하루가 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뭐 네. 짧은 약식 회동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스탠딩 환담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 적어도 뭐 초를 세야 되는 초단위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50분 동안 회담이 이어졌고 네. 이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이 양측 모두 약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회담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이 양국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새 정상회담 중 시간은 가장 짧았습니다. 15분 동안 이어졌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3국의 첫 공동 성명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오가는 이 회담 현장에 우리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들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순방의 가장 핵심 일정이죠. 네. 이 공동 취재단 없이 대통령실이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내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앞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실 전속 취재로 진행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통상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이제 즉 대표 기자단 취재 형식으로 모두 발언 등이 공개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 관련 내용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건데 네. 그렇다 보니 이제 편집된 발언과 영상, 사진만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언론 비공개로 이제 진행된 셈인데 네. 이와 달리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우는 이제 회담이 끝나고서도 이제 13분간 이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같은 걸 가졌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당사국끼리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만 가름했습니다. 사실 이 취재 제한 논란이 이번 순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좀 시작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 MBC가 이 전용기의 탑승을 하냐 마느냐 이 부분 갖고 이 먼저 좀 이 탑승 논란이 좀 시작이 됐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지금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두고 이번 봐왔어요. MBC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라고 장난으로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지금 오늘 예결위에서도 이 취재 제한 문제를 두고 공방 아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혜찬 이사장님, 지금 이 MBC 출입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이어서 또 이 풀 취재가 뭐 되냐 마냐 좀 이런 논란이 연이어서 지금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장기화가 되면 수습하는 데까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취재해본 결과 네.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견지하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네. 이번 한 번에 국한되어서 감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난번 이 미국 순방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비속어 논란 과정에서 네. 자막 달린 보도 자체보다는 해당 내용을 워낙 원색적으로 네. MBC가 영어로 해석해서 네. 미국 백악관에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비속어를 썼다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보냈던 그 이메일. 그 이메일 자체가 네. 이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노골적으로 국익을 저해하고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이간질한 어떤 시도로 네. 봤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알다시피 외교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를 했는데 MBC가 좀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거나 뭔가 조금의
이 양해를 서로 간에 구하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익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실 아세안 회의나 G20 같은 경우는 이 외교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잘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번 해외 순방 때도 또다시 MBC가 이 탑승 불허가 될 것이냐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저의 취재 결과로는 네. MBC 측에서 과거 그 워싱턴 특파원이 백악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이것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 우리나라 기자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부분, 질의응답도 없었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풀단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직전 해외 순방에서 이 사적인 대화가 본의 아니게 녹취돼서 공개된 것 등등의 여파도 있을지 모르고요. 네. 워낙 중요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다자회담 일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아마도 이 G20 행보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 네.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식 등을 통해서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했던 것처럼 네. 우리도 용산 대통령실 입구에서 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추가적인 어떤 브리핑, 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좀 논란을 좀 짚어보긴 했는데 논란은 잠깐 좀 뒤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번 이 한미 정상이 만났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 두 정상의 회담 자리에서는 마이크가 켜지기도 전에 두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 영상도 또 포착이 됐었고 또 하나 이 캄보디아 측에서 주최한 만찬에서의 또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연신 이 두 대통령 사이에 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윤 대통령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건 네. 이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된 건데 네. 뭐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네. 두고 야당 우상호 의원은 팔짱을 왜 끼냐.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인데 예의가 아니다. 이 애매한 행동이었다라는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팔짱 구설에 이어 이 김 여사가 이 정상들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이제 네.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방문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잘 치료 받아야 돼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너무 순수해. 애들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 형은. 엄마가 계속 울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네,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외 단체로 예정되어 있던 활동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냐는 주장인데요. 네. 근데 거기에 이어서 또 이제 세계적인 영화 배우인 이제 오드리 헵번을 따라했다는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소 생소하실 텐데 이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질환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예. 제키 케네디가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잖아요. 예. 똑같이 입고 가서 바이든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것은 옥의 티예요. 정상들의 배우자의 공식 행사가 있는데 예.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세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보여서 이건 틀림없다. 권력서의 일이다. 공식 행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자세로 정말 저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런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보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잘하셨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같다. 사실 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유, 그거는 흠집내기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쭉 듣고 오신 것처럼 이제 코스프레라는 단어 들으셨을 텐데 네. 의도된 행위다라는 시선과 함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비판에 네. 가세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야당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있는데요. 네. 김 여사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관련 논란 기사를 네. 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글의 제목으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김 네. 여사 비판 글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같이 올린 사진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건데요. 네. 이 허락 없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이 사진이 무슨 논란이 있었냐,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고 이 부대변인 결국 글 제목을 모방 욕구로 수정을 했고요. 해당 사진은 삭제한 뒤에 다시 글을 게재했지만 네. 이 처음에 썼던 글이 캡처돼서 현재 지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네. 일단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을 빠지고 이 심장병 환아 집에 가서 이게 논란이었는데 이걸 또 비판을 하면서 좀 부적절한 사진을 또 올린 게 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일단 김건희 여사도 피곤하겠다. 네. 이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화되고 조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논란을 근데 김건희 여사가 좀 자초했다고 봐요. 뭐 여러 이제 이게 맥락과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그거를 빠져야 되나요? 그게 이제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거 네. 자체가 이 나라에서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죠. 네. 근데 뭐 이태원 참사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빠졌다. 거기까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면은 사실은 저 지금 사진이 왜 논란이 되냐면은 네. 아까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재도 뭐 전속 취재라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기자들이 아무도 안 가고 대통령실에서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영상에서 가장 잘 나온 컷이라고 몇 장을 딱 준 겁니다. 네. 전 가고 싶으면은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 네. 푸유 기자단 중에서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통제하려고 지금 뭐 언제부터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이렇게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자유 그렇게 외치시던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상회담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북중러 방식입니다. 조선중앙TV가 딱 원하는 거 딱 하는 거 방송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좀 재고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다가 윤 대통령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경 부대변인이 김 여사의 어떤 광폭 행보를 비판을 하면서 좀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서 같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보니까 이수아 기자,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해외 순방에 나가서만 광폭 행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순방 기간 중에 또 하나의 국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87년 이후 3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5쌍둥이가 탄생을 해서 네. 지난 12일에 첫 돌을 맞았습니다. 이 국가적인 경사인 만큼 이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축하를 한 건데요. 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쌍둥이네 집에 직접 쓴 손편지를 보냈고요. 네. 여기에 원목 장난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시계를 선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장혜찬 이사장님.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순방에 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다가 좀 국내 소식으로 살짝 넘어왔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예전보다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행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여사만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국내외 행보의 기조가 이제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낮은 곳에 있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영부인의 역할,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자와의 기조가 동행. 확립되면서 지난 침수 피해 이후에 어떤 자원봉사 활동부터 네. 이번에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병원을 간 것도 네. 맥락 없이 단순히 어려운 분들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저 병원이 이제 한국인 의사분이 함께하거나 기여하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우호에도 상당히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환자들을 만난 것이거든요. 네. 그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사실 집권 초반기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어떤 국민의 인식을 네. 좀 불식시키는 데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라 보고요.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정말 숨가쁘게 굵직굵직한 정상회담 등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6년 7개월 만에 한미일 3국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외교가나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외교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어요. 다만 김건희 여사가 뭐 동행을 하지 않거나 안 갔으면 네. 분명히 또 왜 안 갔는가? 안 간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슈가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 관심을 너무 많이 받는 게 뭐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라면 적극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 저는 뭐 대통령 행보에도 도움이 되면 됐지 지금 방해가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약자와의 동행으로 보인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게 또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폼나게 논란의 매우 송구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 언론이 이상민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문자로 진행된 인터뷰였는데요. 이 내용 중으로 난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는 발언이 있어서 주말 내내로 시끄러웠습니다. 이 장관 관련해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도 출석해 해명해야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요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해명은 해명이고 다시 한번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시죠. 지금 국민들의 사퇴 요구가 대단히 높다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도직으로 묻겠습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거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 이 장관에게 새로운 직함이 추가됐습니다. 뭐요? 이 긴급 재난 상황서 보고 상황, 이 구조 시스템 개편 등을 논의할 네. 이 정부 차원의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입니다. TF 단장. 예, 그러니까 거취 논란이 이렇게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 TF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목소리도 이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상민 장관 매우 송구스럽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일단 이 행안부 장관의 일을 꿋꿋이 수행해 나가겠다가 결국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강재묵 기자, 야당은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비난하겠죠. 이 네. 이재명 대표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표현하며 즉각 파면 요구했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원내대표 역시도 입장 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 장관을 참사 책임자라 표현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두둔한다면 달리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얘기,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장관 탄핵하겠다는 얘기인 걸까요?
뭐 탄핵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이 이 행안부 장관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는 명확하고 다만 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전체적인 여론은 수뇌부는 책임지지 않고 꼬리만 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선 경찰 소방서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당은 이제 국정조사부터 해가지고 행안부나 이런 그 부처에서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씩 이제 밝혀나가겠다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로서 아마 압박 카드로서 남겨두다가 마지막에 꺼낼지 말지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글쎄요, 뭐 이상민 장관께서 폼나게 사퇴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참 폼은 안 나네요. 예. 네, 사실 저희가 장관 탄핵을 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얘기까지 해봤었는데 이건 사실 가능성의 측면인 겁니다. 아까 뭐 마지막 카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정조사 카드는 이미 꺼내 들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 이미 보고까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민주당 서명 운동하고 있죠. 몇 명이나 서명했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네. 25명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당에서는 25명? 25만 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25만 명 정도가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당은 집계하고 있고요. 네. 이 숫자가 오프라인은 전부 합산하지 않은 숫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사실상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민 서명 운동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네. 오프라인은 그제의 경우에는 용산역 앞에서 서울시당이 진행을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확대해 나갈 거고요. 이 온라인은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억지 퍼포먼스 아니냐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민주당의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이냐, 국민 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네, 정확히 서명 운동을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 당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당은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서명 운동란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희찬 이사장님, 지금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광장에서 싸우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정조사 서명 운동이 점점 커지고 광장, 장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도 사실 있거든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기미가 이미 보이고 있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 국회의원 한 20명과 함께 기자회견하면서 네. 국정조사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운동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퇴진 운동 한다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 다수가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과 이 슬픔 앞에서 사망자들 또 유족들 위로하고 사고 수습 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는 걸 당연히 원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대통령 퇴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에도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이걸 무리하게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음을 민주당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오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네. 진보 언론단체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망자들 전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에 내가 이 사망자 유족인데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막 항의 댓글도 달려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유족의 동의도 얻지 않고 진보 진영에서 이 사망자 이름을 다 공개해버리고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 퇴진을 연결짓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하는 것 등은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거 인정해라 하는 국민들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이 오버하지 않아야,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만 네. 정부를 향한 적확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모였었습니다. 강재묵 기자, 결론 어떻게 났나요?
이 결론을 물어보시니까 이제 네. 결론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은 먼저 주호영 대표,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 보였습니다. 이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이 당분간의 수사에 맡기는 게 낫다. 정쟁만 유발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박 원내대표는 이 국민의힘을 두고 이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국정조사법에 따라 특위 구성, 또 특위 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내 회동에 가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이 당내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 이 자리에 뭐 장제원, 정진석,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서 19명의 좀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거의 대부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 네. 당의 의견을 모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상민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그거는 나오는데 얘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이후에 거취 표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오늘 좀 중진회의 결과 좀 조용 원내대표 좀더 친신다. 늘상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권은희 의원은 다른 뜻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라는 설명 밝혔는데요. 이 오늘 SNS 통해 국민들 역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SNS 글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만장일치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과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서 피력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는 오늘 이 중진 회동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친윤계가 이른바 윤핵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친윤계에서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 좀 이 장관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공격을 받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장관 거취 얘기가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전해드린 관련 소식이라고 하면은 비공개 의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일제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네. 그래서 이용 의원,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때 장제원 의원이 만약 내 사정을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약간 전선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중진 회동에도 장제원 의원이 왔지만 네. 장현 이번에는 약간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저번과는 상반된 분위기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당내 이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표출되지 않으면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그런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당내 강한 기류들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협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의 어떤 강한 기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거지 그거를 갈등 이야기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당내 분열로 해석이 되면 당내 분열은 보십시오. 유승민 대표가 애정 없는 그런 비난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거지 제가 주호영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어떻게 갈등 이야기입니까? 네, 장제원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랑 늘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가 갑자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한 게 당내 분열이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호영을 못 때리니까 유승민을 때린 거죠. 예,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면은 네. 장제원 의원이 한동안 잠적했었잖아요. 사실상 네. 언론에 없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갑자기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다라는 거를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대변하듯이 그게 왜 이상민 장관 옹호 안 해주냐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조금 당의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과 네.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에 왜 네. 퇴장시켰는지 이거에 대해서 네. 이용 의원이나 지금 장제원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류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에 대한 섭섭함을 지금 대변해주는 역할이에요. 장제원 의원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류를 전해주는 건데 네.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주호영 의원하고 척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을 또 옹호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는 또 당내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적해야 되니까 유승민 의원이 나온 거고 지금 사실 장제원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좀 세게 하세요. 아까 전에 그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근데 권은희 의원도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하태경 의원과 몇몇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3분의 1은 적극 반대 중진들이 3분의 1은 소극적 찬성 네. 3분의 1은 늦더라도 해야 된다. 이 정도 기류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찬성 쪽이 더 많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이 질의하는 동안 그러면은 눈만 멀끔멀끔 뜨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 근데 그렇다고 예. 한다면 찬성이 더 많다고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묘하게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미묘하게 지금 가운데서 또 이런 뭐 약간의 언론 플레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제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상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태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중진들도 국정조사는 늦더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 야당 혼자 저렇게 활개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만장일치라고 한 거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상. 예. 장해찬 이사장님, 지금 사실상 장제원 의원이 만장일치가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만장일치와 같은 기류였겠죠. 권은희 의원 당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뭐 그분까지 굳이 카운팅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찬성 여론이 더 높았으면 지금처럼 조용하게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건 반대다라는 입장을 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일부 개별 의원들의 어떤 이 튀는 발언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이 중진 의원들 전체의 분위기와 큰 뜻에서 뭐 대립각을 이룰 정도의 세나 숫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좀 분명해 보이는 건 중진 회동이 만장일치는 아니고 안에서 뭔가 복작복작 뭔가 얘기가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게 여의도만 뭐 복작복작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강재묵 기자, 이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일선 현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전 용산서 정보계장의 사망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이 사망으로 일선 경찰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가 일선 경찰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부터 이제 수사하는 것은 맞겠죠. 예. 맞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나 지금 뭐 우리 인근 직원들이 조사받는 형태를 본다면은 현장 근무자한테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국을 창설함으로 인해서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인사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최정점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권한이 온다면은 책임도 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은 곳곳에서 확인되는 중입니다. 이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 전 정보계장의 빈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찾아갔을 때도 유족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분들이 이용하는 그 내부망으로도 이제 불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경찰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자유롭냐? 행안부 장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뿐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방 노조는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직무유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두 건으로 인해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상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갑자기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장해찬 이사장님. 사실 지금 이게 뭐 이상민 장관의 거취라기보다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수사가
왜 윗선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일선에만 국한돼서 진행이 되느냐 뭐 이런 불만 목소리 아닐까요?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게 되면 네. 이 용산서의 전임 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이나 이 서울시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 등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업무 태만이나 기강회의가 발견이 다 되었잖아요. 네. 뒷짐지고 느긋하게 걸어가서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현장 바라보는 거 우리가 다 사진으로 보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당연히 가장 책임이 많은 현장 이 지휘자인 서장급, 총경급들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저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선 경찰관이나 일선 소방관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네. 다만 이 책임이 이제 총경급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묻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나 이 전체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수본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칫 우리가 참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시기에서 이걸 네. 일선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과 뭐 윗선 지휘부 사이의 어떤 또 다른 갈등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 유가족분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진상 규명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좀 모두가 차분하게 각자의 입장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사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더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보죠. 강재묵 기자인데 강재묵 기자가 하면 사건 사고일까요? 네, 맞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음 아이템, 이 라임 몸통 김봉현 어디에? 결국 밀항입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네.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저희가 지난 시간으로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검찰도 바로 공개 수배했고요. 현재 나흘째 추적 중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저희가 좀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과정들 보고 오시겠습니다.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체포 당시 어디 가던 길이셨습니까? 도피 자금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소감 어떠신가요? 피해자들한테 길 변제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도 라임 몸통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잠시만요. 라임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 전자 발찌가 아니고 이 정정해드리면은 전자 장치, 김봉현 이 전 회장한테 부착되어 있던 장치는 전자 팔찌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도주 과정을 짚어보면 먼저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으로 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네. 이 당일 오후 3시로 이제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공판을 바로 앞두고서 이뤄진 도주였습니다. 맞아요. 이 과정으로 이제 친척 조카인 A씨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네. A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우는 등의 준비 과정이 있었고, 이 A씨 소유의 차량을 통해 이제 도주를 감행했는데, 이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 이 도주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A씨 결국 조카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카가 도주를 도와줬다라는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도주를 도와준 게 맞으면 조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통상 도주를 도와주면 범인 도피죄가 적용됩니다. 네. 다만 이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숨겨준 부모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벌을 물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법에도 감정이 가미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체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김 전 회장이 이 부분을 노리고 해당 조항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조카는 조카인 건데 그럼 김봉현 전 회장은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밀항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이제 추적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출항하는 선박들 대상으로 해경 등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이유로 중국보다는 일본과 베트남 등 국가로 이제 밀항 가능성을 두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SNS 등으로 이제 미립국 브로커와의 컨택 여부 같은 것도 이어서 확인하고 있고요. 이 검찰은 아직까지는 밀항 성공 정황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의 도주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항 얘기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네. 검찰에서 지난달쯤에 이 김 전 회장이 밀항할 수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오, 합니다. 네. 사실 뭐 지난 9월에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쳤다가 기각이 됐거든요. 그 네. 이후에 추가 수사를 해봤는데 같이 김 전 회장과 있던 수감 동기들 중에 네.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진술이 나와서 네. 이걸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각이 됐죠. 그래서 검찰이 최근 결심 공판을 앞두고 한번 그러면 보석을 취소하는 요청을 또 네. 했습니다. 법원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미뤄지다가 결국 이 도주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야 그때 취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알려진 건 네. 검찰이 밀항 준비 여부를 그러면 확인이라도 할 수 있대. 네. 구속은 안 돼도 김봉현 전 회장의 대포폰 추적이라도 하게 해달라라는 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이마저도 기각이 됐다는 아. 점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법원은 왜 밀항설까지 다 이렇게 흘러나온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이 각종 영장들 이걸 왜 기각을 한 거예요, 강정부 네, 이 기자? 공식 취소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 보석 이후 현재까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이 내용 변경이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도주나 이 증거인멸 등을 판단할 그 기존에 판단했던 내용에 네.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전제로 둔 점, 또 이제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그리고 또 석방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네.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인이 전 남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 1차 구속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법에 역시 있는데 네. 이 판사와 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고교 선후배 사이로 또 아.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근무 기간이 겹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정관 예우 아니냐 봐주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많이 커졌지만 저희가 네. 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죠. 이번 재판을 당사자 입장에서 꾸준히 지켜봐온 이 라임 자산 운용 사태 피해자 측과 좀 직접 네.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 앞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근데 그 사람을 고속으로 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도주를 하고 남들까지 도주시키고 진술도 오락가락했고 피해 금액도 사실은 직접적 관련 있는 것만 해도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석으로 그때 그 사람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한다는데 그러면 수천 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전혀 뭐 판사는 생각을 안 한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결정이 보석부터 시작하면 거의 4번이거든요. 아, 5번이구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량이나 아니함이라기보다는 재판부의 고의성에 가깝지 않나.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들은 이 내용은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중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은 그 전에도 도주를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런 얘기를 보면 법원이 이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에도 그때 네. 잠적을 했다가 가까스로 지금 수사기관이 잡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잠적하고 도주한 경력이 있고 그러면은 일단 구속이 됐으면은 이거를 보석으로 풀어준 게 이상합니다. 그 주거 제한은 있는데 외출 네. 제한도 없었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자 팔찌 이것도 뭐 해제를 했을 때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해제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제한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보석 결정 자체가 잘못되고 그리고 네. 검찰이나 계속 이게 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고의성 아까 전에 뭐 이제 판사를 같이 한 뭐 이런 것까지 고교 선후배까지 하면은 고의성이 매우 짙어 보여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어떤 뭐 통신 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 고의성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까지 들어갈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 아니냐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쓴소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제목은
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탈환, 이 뱅크시 다녀간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전략 요충지인 헤르손을 러시아로부터 오랜만에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헤르손이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남부 쪽이 흑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요충지입니다. 지난 2월 개전 이후에 이 수도 키이우 수성 그리고 동부 하르키우 수복에 이어서 네. 우크라이나 측이 거둔 최대의 전과로 현재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수복 소식의 주민들 광장과 거리로 몰려 나와서 국기를 흔들면서 자축했고요. 또 자국 군인들에게 사인을 받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재의 분위기 보고 오시죠. Історичний день. Ми повертаємо південь нашої країни. Повертаємо Херсон. Захват! Просто захват. Ми дуже цього чекали. Ми знали, що цей день настане. Що наші хлопці звільнять нас. Ми їм дуже вдячні. Це були майже 9 місяців, це просто був кошмар. 네, 수복한 헤르손의 모습은요, 이 러시아군의 군복, 식량, 무기 전부 다 그대로 놓고 나간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또 인근 강에서 러시아군이 단체로 익사한 그런 정황도 포착된다고 하고요. 네. 이 러시아 측은 전략적 패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력이 많이 밀렸던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요충지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좀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좀 관심을 가졌다 놨다 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우크라이나에 벽화가 등장을 해서 다시 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건물들로 이 등장한 깜짝 벽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굴 없는 화가로 알려졌죠. 이 뱅크시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방금 전에 영상으로도 잠깐 지나간 내용이었는데 물구나무를 선 듯한 소녀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사진과 함께 보르디안카 우크라이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이 뱅크시의 SNS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이 대규모 폭격을 받은 수도 키우 북서쪽 도시인데 네. 이 관련 자료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그림도 좀 같이 보시면은 시소를 타고 노는 듯한 모습의 벽화가 있습니다. 이 바리케이드 앞으로 놓인 저 X자 모양, 이 대전차 장애물이죠. 네. 이 교묘하게 아이들이 대전차 장애물로 이제 시소를 타고 있는 듯한 대전차가 뭔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차, 이제 그 전차가 들어간 거를 막고 있는 저 네. 설치.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역시도 뱅크시의 작품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 그림도 이 추정 작품인데요. 네. 이 보시면은 이 체구가 작은 소년이 이 유도 경기 중에 이 푸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옆에 네. 나오고 있죠. 푸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굉장히 몸집이 큰 사람을 넘어뜨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좀 연상케 하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대국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리고 승리까지 좀 바람을 담은 듯한 벽화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현지 시민들 반응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죠. Це такий історичний момент для нашої держави зараз. Те, що такі люди, як Бенксі і інші відомі люди, приїжджають сюди і показують всьому світу, що зробила з нами Росія. Я подумала, що я повинна це побачити, і тому ми приїхали з чоловіком сюди сьогодні. 네, 참 저 참사 현장에서 저런 상황에서도 참 예쁜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그런데 아니 뱅크시가 누군데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강재묵 기자. 네, 뱅크시 누굽니까? 네, 이 얼굴 없는 화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가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화제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이 남들이 보지 않을 대로 몰래 담벼락과 지하도 등의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국을 기반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이 벽화, 그래피티 아티스트입니다. 이 분쟁 지역 등이나 세계 곳곳에서 사회 풍자적인 내용의 작품을 남긴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향력을 좀 설명드리면요. 영국의 한 주택에 이제 이 뱅크시가 그린 이 재채기하는 노인이라는 저 벽화가 모습이죠. 그린 게 있는데 맞습니다. 저 집 같은 경우에 원래는 4억의 집이었었는데 네. 저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유만으로 70여억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뱅크시로 인한 그 작품이
영향력과 화제가 이제 전해지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뱅크 씨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벽화를 그린 이유 혹시나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